죽어가던 산군, 샨준을 외면하지 않고 덫에서 풀어준 사냥꾼의 따뜻한 정칭. 그 보답으로 호랑이가 물어다 준 것은 볼품없는 낡은 나무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생의 가난을 끊고 다시는 집안에 쌀독이 비지 않게 해줄 신비한 요술 방망이였습니다. 베푼 은혜가 기적 같은 팔자 고침으로 돌아온 가슴 벅찬 인생 역전의 이야기. 지금 공개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산이 높고 골이 깊어 해가 일찍 떨어지고 겨울이면 눈이 처마 끝까지 쌓여 밖으로 나가는 길조차 끊기는 험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욕심 없이 자연에 기대어 소박하게 살아갔는데 그 중에서도 마을 가장 위쪽 외딴 집에 사는 사냥꾼 강쇠는 누구보다 마음이 곱고 성실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강쇠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지만 결코 외로움에 기죽지 않고 매일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거나 짐승을 잡아 생계를 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비록 비바람을 겨우 피할 정도로 낡은 초가집이었지만 굴뚝에서는 언제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마당은 티끌 하나 없이 정갈하게 쓸려 있어 주인의 부지런한 성품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강쇠는 사냥꾼이었지만 무턱대고 짐승을 잡는 법이 없었으며 산신령이 허락한 만큼만 거두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끼를 벤 짐승이나 아직 어미의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짐승은 절대 화살을 겨누지 않았고 덫에 걸린 짐승이라도 너무 작거나 다친 곳이 심하면 치료해 주어 돌려보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강쇠를 보며 사냥꾼치고는 마음이 너무 물러서 큰 부자가 되기는 글렀다고 혀를 차기도 했지만 강쇠는 그저 허허 웃으며 하루하루 먹을 양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에는 사냥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산에서 캐온 도라지나 더덕 같은 약초들이 말라가며 은은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강쇠의 마음만은 언제나 넉넉하고 평화로웠기에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없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고 하늘에서는 며칠째 쉬지 않고 한방눈이 쏟아져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산짐승들도 모두 깊은 굴 속으로 숨어버려 사냥감은커녕 풋감조차 구하기 힘든 날들이 이어졌고 강쇠의 집 뒤주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강쇠는 더 이상 집에만 있을 수 없어 눈보라를 뚫고 산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는데 눈이 어찌나 많이 왔는지 허리까지 푹푹 빠져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 살을 애는 듯했지만 강쇠는 빈손으로 돌아가면 당장 오늘 저녁을 굶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산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온통 흰 눈뿐인 산속은 너무나 고요해서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눈 밟는 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려 하고 있었고 강쇠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저 멀리 벼랑 끝 바위 틈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희미하게 들려왔는데 그것은 굶주림에 지친 소리라기보다는 고통에 찬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강쇠는 본능적으로 활을 고쳐매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가까이 갈수록 그 소리는 굵고 묵직하여 맹수의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위 뒤쪽으로 돌아간 강쇠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는데 집채만한 흰 호랑이 한 마리가 굵은 나무 기둥에 매인 무쇠 덫에 다리가 끼인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나온다는 산의 주인, 바로 백호였으며 그 위용은 쓰러져 있는 와중에도 보는 이를 압도할 만큼 대단했습니다. 강쇠는 너무나 놀라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으나 호랑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누군가 몰래 설치해둔 끔찍한 덫이 호랑이의 앞다리를 꽉 물고 있었고 호랑이는 벗어나려 몸부림치다 지쳤는지 거친 숨만 몰아쉬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으로서 이런 대물을 잡는다면 그 가죽만 팔아도 평생 먹고 살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욕심이 생길 법도 했지만 강쇠의 눈에는 고통스러워하는 생명의 아픔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호랑이는 인기척을 느끼고 힘겹게 눈을 뜨더니 강쇠를 노려보았지만 으르렁거릴 힘조차 없는지 그저 슬프고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강쇠는 그 눈빛을 마주하자 덜컥 겁이 나면서도
왠지 모를 측은지심이 솟구쳐 올라 차마 화를 겨눌 수가 없었습니다. 강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호랑이에게 말을 건넸는데 상구님, 제가 해치려는 것이 아니오니 부디 노여워 마십시오. 제가 저 덫을 풀어드릴 테니 저를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짐승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리 없겠지만 신비로운 기운을 풍기는 그 백호는 마치 강쇠의 말을 이해한 듯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강쇠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호랑이 곁으로 다가갔고 호랑이의 거친 숨결이 얼굴에 닿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용기를 내어 덫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쇠로 만든 덫은 장정 몇 명이 달라붙어야 열릴 만큼 강력하고 단단하게 조여져 있어서 혼자 힘으로 이것을 벌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야무지게 물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쇠는 포기하지 않고 주변에 굴러다니는 굵은 나무 막대기를 주워 덫의 틈새에 끼우고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온 힘을 다해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으라차차 하는 기합 소리와 함께 강쇠의 팔에 굵은 힘줄이 솟아올랐고 추위도 잊은 채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녹슨 쇠가 비틀리는 소리가 끼익하고 나더니 아주 조금씩 덫의 이빨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강쇠는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마지막으로 체중을 실어 막대기를 눌렀습니다. 텅 하는 소리와 함께 덫이 벌어지는 순간 호랑이는 재빨리 다리를 빼내었고 강쇠는 그 반동으로 뒤로 벌러덩 넘어지며 눈밭에 뒹굴었습니다. 혹시라도 호랑이가 공격해올까봐 강쇠는 눈을 질끈 감고 몸을 웅크렸지만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고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눈을 뜬 강쇠 앞에는 백호가 비틀거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살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상처 입은 다리를 혀로 몇 번 핥더니 강쇠를 향해 머리를 깊이 숙여 마치 사람처럼 절을 하는 시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짧지만 묵직한 울음소리를 한 번 내뱉고는 눈보라가 치는 숲속으로 천천히 하지만 위엄있게 사라져갔습니다. 강쇠는 호랑이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산의 주인을 살려주었다는 뿌듯함과 신비한 경험 때문에 강쇠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강쇠는 텅 빈 부엌에서 찬물 한 사발로 줄인 배를 채우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꿈속에서 백호가 나타나 자신을 지켜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겨울은 길고 혹독하여 강쇠는 며칠을 굶기도 하고 곶감이 떨어져 냉골에서 잠을 청해야 했지만 산에서 있었던 그 일을 생각하며 꿋꿋하게 버텨냈습니다. 마침내 지루했던 겨울이 지나고 얼음이 녹아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할 무렵 강쇠의 집 마당에도 따스한 봄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던 강쇠는 대문 앞에 놓인 낯선 물건을 발견하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겉보기에 볼품없고 울퉁불퉁한 낡은 나무 방망이 하나였는데 누군가 장난으로 던져놓고 간 것 같기도 하고 팻감으로 쓰다 버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쇠가 그 방망이를 집어드는 순간 손끝에서 찌릿한 전율과 함께 기묘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보통 나무와는 다르게 묵직하면서도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들었고 자세히 보니 나무 표면에 희미하게 호랑이 무늬 같은 결이 새겨져 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강쇠는 문득 지난 겨울 자신이 살려준 백호가 생각나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짐승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다만 멀리서 산새 우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고? 강쇠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갯마루에 앉아 방망이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쓰임새를 알 수 없는 몽둥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무심코 방망이를 바닥에 툭툭 두드리며 아이고 배고파라. 오늘 아침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에 고깃국이나 실컷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네 라고 한탄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방망이가 닿았던 마루 바닥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윤기가 흐르는 쌀밥 한 상과 먹음직스러운 고깃국이 떡하니 차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강쇠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또 비벼보았지만 밥상에서 풍기는 구수한 냄새는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던 강쇠는 떨리는 손으로 방망이를 다시 한번 두드리며 그럼
따뜻한 속옷도 한 벌 나올 수 있느냐?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질 좋은 목화솜이 두툼하게 들어간 비단 옷 한 벌이 밥상 옆에 가지런히 놓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쇠는 그제야 이 방망이가 옛 이야기 속에서나 듣던 요술 방망이임을 깨닫고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강쇠는 털썩 주저앉아 방망이를 두 손으로 꼭 쥐고 감격에 겨운 눈물을 흘렸는데 이것은 분명 지난 겨울 자신이 살려준 백호가 은혜를 갚기 위해 선물로 두고 간 것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귀한 것을 저에게 주시다니요. 강쇠는 산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강쇠는 더 이상 추위와 배고픔에 떨 필요가 없게 되었고 평생토록 의식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큰 복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차려진 따뜻한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으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이 신비한 방망이를 함부로 쓰지 않고 소중하게 다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방 안 가득 퍼지는 밥 냄새와 함께 강쇠의 낡은 초가집에도 마침내 따스한 봄이 찾아왔고 그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호랑이가 준 요술 방망이를 얻게 된 강쇠는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지만 결코 그 사실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거나 거드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초가집에서 지냈고 옷차림도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무명 옷을 입었으며 날이 밝으면 어김없이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하는 성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의 얼굴에 핏기가 돌고 마른 버짐이 사라져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과 그의 집 굴뚝에서 끼니 때마다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뿐이었습니다. 강쇠는 방망이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저 하루 세 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밥과 반찬 그리고 추운 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빽감 정도만 부탁하며 소박하게 지냈습니다. 그는 이 신비한 물건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아온 날들에 대한 하늘의 위로라고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강쇠의 마음. 씀씀이는 배가 부르다고 해서 결코 자기 혼자만의 안락함에 머물지 않았고 오히려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데까지 뻗어나갔습니다. 그는 밤이 깊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각이 되면 방망이로 얻은 쌀과 곡식을 자루에 담아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홀어머니 집이나 몸이 아픈 노인들의 집 앞에 몰래 놓아두고 오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문 앞에 놓인 곡식 자루를 발견한 이웃들은 누가 이런 선행을 베풀었는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면서도 하늘에서 복이 내려왔다며 기뻐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쇠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남몰래 미소 지을 뿐 자신이 한 일이라고 나서는 법이 없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저 얼굴 없는 천사가 다녀갔다고만 믿었습니다. 이렇게 강쇠는 자신의 행운을 이웃과 나누며 그 어느 때보다 보람차고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언제나 조용히 흘러가지만은 않는 법이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기 산 밑에 사는 강쇠 말이야. 요즘 사냥도 통 못 나가는 것 같은데 얼굴은 어찌 저리 훤해졌나 몰라.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수군거렸고 그러게 말일세. 예전에는 쌀 한 줌 꿇어 다니느라 바빴는데 요즘은 통장터에도 안 나오고 굴뚝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니 혹시 산에서 산삼이라도 캔 건 아닐까? 하며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강쇠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사람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속일 수는 없었기에 그의 변화는 금세 마을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러움 반, 호기심 반으로 강쇠의 집쪽을 힐끔거렸지만 워낙 평소에 착실하던 사람이라 대놓고 의심하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남의 잘됨을 배아파하고 의심 많은 눈초리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최 부자였습니다. 최 부자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면서 마을의 논과 밭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었고 쌀가게를 운영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싼 이자로 곡식을 빌려주는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그는 배가 남산만하게 나오고 눈매가 찢어져 심술탄 게 생긴 위인으로 자신의 곳간에 쌀가마니가 쌓이는 것만이 유일한 낙인,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평소 강쇠가 쌀을 사러 오거나 급할 때 돈을 빌리러 오면 거드름을 피우며
핀잔을 주는 것을 즐겼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강쇠의 발길이 뚝 끊긴 것을 눈치채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놈이 굶어 죽었나 싶었는데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닌단 말이지. 내 돈을 안 빌리고도 어찌 저리 잘 먹고 산단 말인가. 최 부자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그는 자신의 하인들을 시켜 강쇠의 동태를 살피게 했습니다. 하인들은 마님, 강쇠놈이 장에 가서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둑질을 하는 것도 아닌데 집에는 늘 기름 냄새가 납니다요. 라며 보고했습니다. 최 부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심사가 뒤틀려 견딜 수가 없었는데 자신이 마을에서 가장 잘 살아야 직성이 풀리는데 감히 집신이나 삼던 사냥꾼 놈이 호의호식하는 꼴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곰방대를 뻑뻑 피워대며 방안을 서성거렸고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어. 산에서 금덩이라도 주운 게 아니라면 저럴 수가 없지. 내 기필코 그 비밀을 알아내서 내 것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라고 다짐하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득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강쇠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빼앗아 자신의 재산을 불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평생을 살아온 지혜로운 문할머니가 강쇠를 불러 세웠습니다. 문할머니는 허리가 굽고 주름이 깊었지만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맑은 눈을 가지고 있어 마을의 대소사를 상담해주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나가는 강쇠를 보고 손짓을 하며 강쇠야, 이리 좀 와보렴. 네 얼굴이 환해진 것을 보니 참으로 다행이다만 내 마음 한구석이 왠지 불안하구나 라고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강쇠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할머니,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저는 그저 운이 좋아 입에 풀칠이나 좀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문할머니는 강쇠의 손을 잡고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충고를 시작했습니다. 얘야, 옛말에 이르기를 갑작스러운 행운은 도둑비와 같아서 흙을 쓸어가 버릴 수도 있다고 했다. 네가 착한 마음으로 복을 얻은 것은 알겠다만 세상에는 붉은 눈을 가진 이들이 너무나 많단다. 너의 그 풍요로움을 시기하는 자가 분명히 있을 터이니 절대 네가 가진 것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거라. 특히 재물에 눈이 먼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문할머니의 말은 마치 최 부자를 두고 하는 말인 듯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강쇠는 할머니의 말씀에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끼며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강쇠는 자신의 집이 워낙 외진 곳에 있고 방망이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감춰두었으니 별일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 나뭇가지들이 스산하게 흔들리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최 부자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을 틈타 검은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몰래 대문을 빠져나와 강쇠네 집으로 향하는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걷는 것을 싫어하여 가마만 타고 다니던 최 부자였기에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것은 여간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이놈의 사냥꾼놈, 집을 뭐 이리 높은 곳에 지어놨어. 내 올라가기만 하면 요절을 내고 말 테다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나뭇가지에 옷이 걸려 찢어지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면서도 오로지 재물에 대한 집착 하나로 최 부자는 기어코 강쇠의 집 울타리 밑에 도착하고야 말았습니다. 강쇠의 집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안방 문 틈새로 희미한 호롱불 빛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마당을 가로질러 툇마루 밑에 쭈그리고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강쇠가 혼자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오늘도 고단한 하루였구나. 이제 저녁을 먹고 쉬어볼까 하는 혼잣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침을 꿀꺽 삼키며 손가락에 침을 묻혀 창호지 문을 조심스럽게 뚫었습니다. 아주 작은 구멍이었지만 방 안을 들여다보기에는 충분했고 최 부자는 한쪽 눈을 구멍에 대고 숨을 멈춘 채 안을 엿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런 세간살이도 보이지 않았고 부엌에 불을 뗀 흔적도 없는데 강쇠는 텅 빈 밥상 앞에 앉아 싱글벙글 웃고만 있었습니다. 저놈이 미쳤나? 빈 상을 놓고 뭘 하려는 게야? 최 부자가 속으로 비웃으려는 찰나 강쇠가 아랫목 이불 밑에서 낡고 투박한 나무 방망이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눈을 크게 뜨고 그 기이한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쇠는 방망이를 밥상 위에 가볍게 톡톡 두드리며 나직한 목소리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방망이야 방망이야. 배가 고프니 하얀 쌀밥에 소고기 무국 한 그릇만 다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방망이 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봉밥과 고기가 듬뿍 들어간 국 한 그릇, 그리고 갖가지 맛깔스러운 반찬들이 상 위에 가득 차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너무나 놀라 하마터면 악 하고 소리를 지를 뻔하여 급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상에, 저런 보물이 있었다니. 도깨비 방망이라는 게 진짜로 있었단 말인가? 최 부자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요동쳤고 온몸에 전율이 흘러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이미 그 방망이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금은 보화와 으리으리한 기와집, 그리고 수많은 땅 문서들이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나는 이 나라 제일 가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아니, 임금님도 부럽지 않게 될 거야. 저런 귀한 물건을 고작 밥이나 타먹는 데 쓰다니. 저 멍청한 놈에게는 과분한 물건이야. 최 부자의 눈동자는 탐욕으로 붉게 충혈되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방망이를 뺏고 싶었지만 강쇠가 힘센 사냥꾼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억지로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방 안에서 강쇠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맛있게 밥을 먹기 시작했고 최 부자는 추운 줄도 모르고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음흉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쇠가 식사를 마치고 상을 물린 뒤 방망이를 다시 깨끗한 천에 싸서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는 것까지 확인한 최 부자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저기 숨겨두는구나. 내 오늘 밤은 일단 물러가지만 내일 날이 밝고 네가 산에 가면 저건 내 차지가 될 것이다. 최 부자는 이미 방망이가 자신의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엉금엉금 기어서 마당을 빠져나왔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살갗이처럼 음산하고 교활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 부자의 발걸음은 갈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벌써 방망이를 두드리며 금덩이를 쏟아내는 상상을 하느라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금을 달라고 할까? 아니면 비단 옷을 달라고 할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 달라고 해야지. 그는 혼자 키득거리며 어두운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한편 아무런 낌새도 채지 못한 강쇠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다시 한번 그 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꿈속의 호랑이는 예전처럼 평온한 모습이 아니라 무언가 경고하듯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불안하게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강쇠가 잠결에 뒤척이는 사이 마을 아래 최 부자의 집에서는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밤새도록 끊이지 않았고 그렇게 폭풍 전야와도 같은 밤이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골 마을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차가운 새벽 공기는 옷깃을 파고들며 스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산신령님께 기도를 올렸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불안하여 좀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밤 꿈에 나타난 호랑이의 슬픈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인데 그는 이것이 단순히 날씨 탓이려니 하고 애써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멀리 가지 말고 집 근처에서 땔감이나 좀 구해와야겠다. 강쇠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게를 짊어지고 살인문을 나섰지만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안개 속에 숨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그림자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밤새도록 잠 한숨 자지 않고 강쇠가 나가기만을 기다리던 최 부자였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의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강쇠가 산 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강쇠네 집으로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뚱뚱한 몸집 때문에 걷는 것이 힘들었지만 보물을 차지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땀을 뻘뻘 흘리며 비탈길을 기어오르다시피 하여 마침내 강쇠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최 부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혹시라도 보는 눈이 없는지 살핀 후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섰는데 그의 심장은 도둑질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곧 손에 쩡금은 보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빈집의 고요함이 최 부자를 맞이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신발을 신은 채로 마루 위로 성큼성큼 올라가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방 안은 주인의 성품을 닮아 검소하고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나 최 부자의 눈에는 그런 것은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장롱만이 보였습니다. 그는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장롱문을 활짝 열고는 강쇠가 어젯밤 방망이를 넣어두었던 이불 틈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어디쯤 있었는데. 옳지, 이거구나. 손끝에 묵직하고 딱딱한 나무의 감촉이 느껴지자 최 부자는 환호성을 지르며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고 투박한 나무 방망이였지만 최 부자의 눈에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방망이를 손에 쥔 최 부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에 휩싸여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혹시라도 강쇠가 다시 돌아올까봐 서둘러 방망이를 품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이제 이 마을의 모든 재물은 내 것이다. 아니, 나라의 보물도 다 내 것이 될 거야.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도망치듯 강쇠의 집을 빠져나왔고 내려오는 발걸음은 올라갈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그는 벌써 기와 집을 100채쯤 새로 짓고 비단 옷을 수천 벌 해 입는 상상을 하며 혼자 희죽희죽 웃음을 흘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산 중턱까지 올라갔던 강쇠는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이를 손에 잡지 못하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까마귀 떼가 머리 위를 빙빙 돌며 시끄럽게 울어대고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는 등 흉흉한 징조들이 계속되자 그는 결국 지게를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겠어. 강쇠는 서둘러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집에 가까워질수록 열려있는 살인문과 흙투성이가 된 마루가 눈에 들어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는 지게를 내던지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지만 이미 방 안은 누군가 뒤진 흔적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장롱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 안 돼. 설마. 강쇠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안을 더듬어 보았지만 소중하게 보관해 두었던 방망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빈자리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강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는데 단순히 물건을 잃어버린 슬픔보다 호랑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산구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내 부주의로 잃어버리다니. 나는 정말 어리석은 놈이구나. 강쇠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곡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문할머니가 해주셨던 경고가 떠올랐고 그는 직감적으로 이 짓을 벌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최 부자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하인들에게 누구도 들이지 말라고 엄명을 내린 뒤 집안 깊숙한 곳에 있는 자신의 보물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쌀가마니와 엽전 꾸러미, 비단 필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곳으로 최 부자가 가장 아끼는 공간이자 그의 탐욕이 집약된 장소였습니다. 그는 육중한 창고문을 굳게 닫고 빗장까지 지른 후 품속에서 방망이를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어두침침한 창고 안에서 최 부자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방망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자, 이제 내 소원을 들어다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최 부자가 방망이를 쌀가마니 위에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방망이가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강쇠가 쓸 때처럼 하얀 김이 나거나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엄청난 양의 무언가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래, 더 많이. 이 방을 가득 채울 만큼 쏟아져라. 그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허공에서 무언가가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번쩍이는 금덩이도 아니고 은덩이도 아니었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돌멩이잖아. 최 부자의 비명과 함께 방망이에서는 거친 자갈과 모래 그리고 시커먼 흙덩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당황하여 아니야! 금 나오라고! 금! 하며 다시 방망이를 두드렸지만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쏟아지는 돌의 양은 더욱 많아지고 굵어졌습니다. 주먹만한 돌멩이들이 최 부자의 머리와 어깨를 강타했고 고운 흙먼지가 창고 안을 가득 메워 숨조차 쉬기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방망이를 멈추려 했지만 방망이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의 손에 딱 달라붙어 제멋대로 춤을 추며
계속해서 오물을 토해냈습니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쌓여있던 쌀가마니와 비단들은 쏟아지는 흙더미에 파묻혀 쓰레기가 되어갔습니다. 최 부자는 공포에 질려 그만, 제발 그만해, 멈추란 말이야 라고 악을 썼지만 탐욕에 반응한 방망이는 주인의 사악한 마음만큼이나 거칠고 난폭하게 날뛰었습니다. 돌무더기는 점점 높이 쌓여 최 부자의 허리춤까지 차올랐고 그는 발을 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빔에 빠진 것처럼 꼼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돌덩이가 발등을 했고 날카로운 자갈이 얼굴을 긁어대자 최 부자는 고통과 공포로 눈물 콧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창고 밖에서 집을 지키던 하인들은 안에서 들려오는 우당탕하는 소리와 주인 영감의 비명 소리에 깜짝 놀라 몰려들었습니다. 마님, 무슨 일입니까? 괜찮으십니까? 하인들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안에서는 문 열어라, 나 죽는다 하는 다급한 외침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문을 열려고 했으나 안에서 쏟아진 돌무더기가 문을 막고 있어 꿈쩍도 하지 않았고 창고 건물 전체가 지진이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와장이 와르르 쏟아지고 흙먼지가 문틈으로 새어나오자 하인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이 소동은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집에서 슬픔에 잠겨있던 강쇠도 마을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굉음과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최 부자가 방망이를 잘못 사용하여 사단이 났음을 깨닫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두면 마을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강쇠는 방망이를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과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젖먹던 힘을 다해 산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해보니 최 부자의 집 주변은 이미 구경 나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창고 쪽에서는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창고 벽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지붕은 곧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 안에 최 부자가 갇혔대. 귀신이 들렸나 봐.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문할머니가 강쇠를 발견하고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강쇠야, 네가 알던 그 일이 벌어진 게냐? 저 소리를 들어보니 보통 사단이 아니구나. 강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장한 표정으로 최 부자의 집 대문을 통과했습니다. 탐욕이 불러온 재앙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고 이제 이 난장판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방망이의 진정한 주인인 강쇠뿐이었습니다. 창고 안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쏟아져 나온 돌과 흙은 이미 최 부자의 가슴팍까지 차올랐고 그는 숨을 헐떡이며 겨우 머리만 내놓은 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방망이는 여전히 그의 손에 들린 채 허공을 휘젓고 있었는데 마치 최 부자의 욕심이 끝이 없듯 쏟아져 나오는 오물들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재산이 흙더미 속에 묻히는 것을 보면서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날 자신이 강쇠를 무시하고 이웃들을 괴롭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쇠는 무너질 듯 흔들리는 창고 벽에 귀를 대고 안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창문 틈으로 보이는 광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강쇠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창고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최 부자 어르신,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 방망이는 탐욕을 먹고 재앙을 뱉어내는 물건입니다. 어서 마음을 비우고 방망이를 놓으십시오. 강쇠의 목소리는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지만 공포에 질린 최 부자의 귀에는 그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방망이를 꽉 쥐고 놓지 못한 채 이건 내 거야, 내 보물이라고 하며 마지막까지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산 쪽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와 마을을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바람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렸고 최 부자의 집 마당에 있던 나무들이 뿌리째 뽑힐 듯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산신령의 노여움이자 은혜를 원수로 갚고 욕심을 부린 인간에 대한 자연의 경고였습니다. 강쇠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주변에 있던 도끼를 집어들고 굳게 닫힌 창고 문을 내리찢기 시작했습니다. 비키십시오. 문을 부수겠습니다. 쾅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문이 쪼개지기 시작했고
그 틈으로 흙더미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쏟아져 나온 흙과 돌멩이들은 마당을 순식간에 덮어버렸고 그 속에 파묻혀 있던 최부자도 흙더미와 함께 밖으로 쓸려 나왔습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채 쿨럭거리며 바닥을 기었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만 손에는 여전히 방망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기괴한 광경에 숨을 죽였고 강쇠는 도끼를 내려놓고 천천히 최부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방망이는 여전히 우문거리며 진동하고 있었고 최부자의 손은 경련을 일으키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며 강쇠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 탐욕의 고리를 끊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방망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모래를 뿜어내고 있었는데 그 양이 어찌나 많은지 최부자의 집 마당이 모래 언덕으로 변해갈 지경이었습니다. 최부자는 이거 안 멈춰. 누가 좀 멈춰줘.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감히 그 근처에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직 강쇠만이 두려움 없는 표정으로 모래 폭풍을 뚫고 최부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르신, 그것은 당신의 물건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돌려주십시오. 강쇠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고 최부자는 공포와 부끄러움에 젖은 눈으로 강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아귀 힘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 결정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산 정상에서 어흥 하는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며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천둥보다 크고 날카로워 사람들의 고막을 때렸고 동시에 최부자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습니다.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날뛰던 방망이가 거짓말처럼 잠시 멈칫했고 그 틈을 타 강쇠는 최부자의 손에서 방망이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강쇠의 손에 방망이가 들리자마자 검은 연기와 진동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방망이는 다시 평범하고 낡은 나무 막대기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변을 뒤덮던 모래바람도 잠잠해졌고 마을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최부자는 흙더미 속에 주저앉아 멍하니 강쇠를 바라보았고 그의 화려했던 비단옷은 걸레 조각처럼 찢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의 전말을 파악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욕심쟁이 영감이 강쇠네. 물건을 훔쳤다가 천벌을 받은 게야. 사람들의 비난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최 부자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강쇠는 흙 묻은 방망이를 소중하게 털어내며 품에 안았고 슬픈 눈으로 망가진 최 부자의 집과 공포에 질린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탐욕이 휩쓸고 간 자리는 참혹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기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쇠가 가진 방망이의 신비한 능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고 최 부자의 탐욕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강쇠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고민하며 문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무언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제 강쇠는 단순히 물건을 되찾은 주인이 아니라 마을의 혼란을 잠재우고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어 마을 사람들과 최부자를 향해 말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호랑이의 포효가 애고 바람이 잦아들자 최부자의 집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을 뒤덮었던 흙먼지가 서서히 가라앉으며 드러난 풍경은 그야말로 처참했는데 마을에서 가장 으리으리했던 최부자의 창고는 반쯤 무너져 내렸고 마당은 온통 거친 자갈과 모래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흙투성이가 된 채 주저앉아 있는 최부자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손에서 떠난 방망이는 강쇠의 품 안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하게 빛을 잃은 채 안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 속에는 최부자에 대한 원망과 강쇠에 대한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쇠는 품에 안은 방망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는데 그 모습이 더 이상 가난한 사냥꾼이 아니라 마을을 지키는 장군처럼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있는 최부자를 향해 나직하지만 엄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부자 어르신, 이제 정신이 좀 드십니까? 이 방망이는 본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물건이 아닙니다. 산의 주인이신 호랑이께서
배고픈 이를 불쌍히 여겨 내려주신 선물이지요. 그런데 어르신은 이미 차고 넘치는 재물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남의 것을 탐하고 끝없는 욕심을 부리셨기에 방망이가 노하여 돌을 뱉어낸 것입니다. 강쇠의 말은 조용했으나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 듣는 이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강쇠의 말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남을 깔보고 호통치기 일수였던 그였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지금은 자신의 지난 날이 얼마나 부질없고 추악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내가 잘못했네. 귀신에 홀린 듯 눈이 뒤집혀서 자네 물건에 손을 대고 말았어. 내 죄가 크네. 정말 면목이 없네. 최 부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갈라져서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그 속에 담긴 후회만은 진심인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천하의 구두쇠, 최 부자가 흙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혀를 차면서도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사과만 하면 다입니까? 저 무너진 창고와 난장판이 된 마당은 어쩔 겁니까? 그리고 우리 마을이 쑥대밭이 될 뻔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동조하여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평소에 우리한테 쌀 빌려줄 때는 그렇게 떵떵거리더니 꼴 좋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네.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최 부자는 더욱 몸을 웅크리며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강쇠는 한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물론 최 부자 어르신의 잘못이 큽니다만 이미 하늘이 벌을 내렸고 본인도 깊이 뉘우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으니 이제 그만 노여움을 푸시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강쇠의 말에 문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오며 거들었습니다. 강쇠 말이 맞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했다. 저 양반도 이번 일로 깨달은 바가 크겠지. 우리가 너무 몰아세우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니 이쯤에서 덮어주는 게 마을의 도리 아니겠나. 마을의 큰 어른인 문할머니까지 나서자 흥분했던 사람들의 기세도 한풀 꺾였고 험악했던 분위기는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쇠는 쭈그리고 앉아 최 부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십시오. 날이 찹니다.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서 몸을 씻고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쇠는 더러워진 최 부자의 옷을 털어주며 그를 부축해 일으켰는데 그 손길에는 조금의 원망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강쇠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하여 눈물을 펑펑 쏟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쇠야, 정말 고맙다.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없구나. 내 평생 너의 은혜를 잊지 않으마. 최 부자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안채로 들어갔고 닫히는 문틈 사이로 그의 축 처진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최 부자가 들어가고 난 뒤 남겨진 것은 폐허처럼 변해버린 마당과 산더미처럼 쌓인 돌무더기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이걸 언제 다 치우나. 장정들이 달려들어도 며칠은 좋게 걸리겠어.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쇠는 잠시 고민하더니 마을 사람들을 향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결자해지라 했으니 일을 벌인 놈이 수습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방망이로 뒷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강쇠가 또 무슨 조화를 부릴지 기대감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쇠는 마당 한가운데 쌓인 흙더미 앞으로 다가가 방망이를 높이 쳐들고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상구님, 부디 이 난장판을 정리하고 마을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방망이를 바닥에 가볍게 내리치며 에헤라 디야, 두슨 것은 가고 맑은 것은 오너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망이가 닿은 곳에서 맑은 바람이 일어나더니 마당을 가득 메웠던 자갈과 흙먼지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솟구쳐 올라 마을 밖 냇가 쪽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마법 같은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거칠었던 마당은 순식간에 깨끗하게 비워졌고 무너진 창고 잔해들도 한쪽으로 가지런히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쇠의 요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시 한번 방망이를 두드리자 마당 한편에 커다란 가마솥들이 줄지어 나타났고 솥뚜껑이 들썩거리며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놀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밥과 국을 드시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십시오. 오늘은 우리 마을 잔칫날입니다. 강쇠의 외침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가마솥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솥뚜껑을 열자 하얀 김과 함께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밥이 가득 들어 있었고 옆 솥에는 큼직한 고기가 듬뿍 들어간 소고기 무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갖가지 나물 반찬과 떡, 과일까지 푸짐하게 차려져 있어 마치 임금님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걷어붙이고 나서서 밥을 푸고 국을 떠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아이들은 떡을 입에 물고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조금 전까지 험악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최 부자의 마당은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멍석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야, 내가 평생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맛있다. 꿀맛이 따로 없네. 강쇠 덕분에 우리 마을이 호강하네. 저런 보물을 가지고도 욕심 안 부리고 우리한테 베풀어주니 얼마나 고마운가. 마을 노인들은 강쇠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시했고 강쇠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많이 드십시오. 부족하면 더 만들어 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넉넉한 인심을 가진 부잣집 주인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았으나 그 안에는 거만함 대신 진심 어린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 부자는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한 번도 베풀어 보지 못한 잔치를 강쇠는 가진 것 없이도 저렇게 뚝딱 만들어내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곳간에 쌓여있는 쌀가마니들이 부끄럽게 느껴졌고 텅 빈 마당을 채우는 사람들의 온기가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인을 불러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여봐라, 광문을 열어라. 거기 있는 묵은 김치와 술을 내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하거라. 내 작은 성이라고 전하고. 하인은 놀란 눈으로 주인을 쳐다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 부자의 집광에서 술과 안주가 나오자 잔치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사람들은 최 부자가 웬일이래,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라며 놀려대기도 했지만 내심 그의 변화를 반기는 눈치였습니다. 강쇠는 최 부자가 보낸 술을 한 잔 받아들고 최 부자가 있는 안채 쪽을 향해 들어올리며 마음속으로 그의 개과천선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늦은 밤까지 먹고 마시며 그동안 쌓였던 근심 걱정을 털어버렸고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며 이웃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달이 중천에 떠올라 마당을 환하게 비출 때까지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잔치가 파할 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부른 배를 두드리며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쇠야, 정말 잘 먹었다. 오늘 일은 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조심해서 들어가게. 내일날 밝으면 다시 보세. 마을 사람들은 강쇠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북적거리던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아까의 스산함과는 달리 훈훈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강쇠는 마지막까지 남아 뒷정리를 돕는 이웃들을 돌려보내고 깨끗해진 마당을 한 번 더 둘러본 뒤 자신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산을 오르는 강쇠의 발걸음은 하루 종일 겪은 소동으로 인해 피곤할 법도 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뱃속이 든든하고 마음이 따뜻하니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강쇠는 갯마루에 앉아 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은 은은하게 산골 마을을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강쇠는 품에서 방망이를 꺼내어 달빛에 비추어 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방망이야. 내 덕분에 오늘 많은 것을 배웠어.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배불리 먹일 수 있었으니 더 바랄 게 없구나. 방망이는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푸른 빛을 은은하게 내뿜으며 마치 강쇠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강쇠는 방망이를 다시 깨끗한 비단 보자기에 싸서 장롱 깊숙한 곳, 아무나 찾을 수 없는 비밀 공간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다시 한번 산신령님과 호랑이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의 소동이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최 부자 어르신도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밤은 점점 깊어갔고 산골 마을의 집들마다 등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무섭거나 쓸쓸한 어둠이 아니라 고단한 하루를 보낸 사람들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휴식의 어둠이었습니다. 강쇠는 방으로 들어와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가 등줄기를 타고 퍼져나가자 하루의 긴장이 풀리며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그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탐욕이 아닌 나눔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강쇠의 집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결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 이후 강쇠와 최부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호랑이가 준 방망이는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긴 밤의 끝자락에서 들려드릴 마지막 이야기는 여러분의 꿈속까지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날의 소동이 있고 난 뒤 마을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지만 그 공기는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전의 평온함이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조용한 것이었다면 지금의 평온함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단단하게 묶인 덕분에 생긴 묵직하고 따뜻한 평화였습니다. 무너졌던 최부자의 창고는 마을 청년들이 힘을 합쳐 다시 지어주었고 흉물스럽게 쌓여있던 모래와 자갈들은 길을 닦는데 요긴하게 쓰여 마을 안길이 전보다 훨씬 평탄하고 넓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욕심이 변하여 덕이 된 사연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고 강쇠의 집 쪽을 바라보며 감사의 눈인사를 보내곤 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산천초목이 푸르름을 더해갔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여유와 웃음이 번져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사람은 단연 최부자였는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강쇠의 넓은 아량에 감화된 그는 더 이상 곳간에 쌀을 쌓아두고 썩히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날이 되면 쌀가게 문을 활짝 열어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헐값에 곡식을 내주기도 하고 돈이 없어 약을 못 쓰는 노인들을 위해 몰래 약재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영감이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하던 사람들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변함없는 그의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의 불룩 나왔던 배는 부지런히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웃을 살피느라 조금 들어갔지만 대신 그의 얼굴에는 심술푸진 주름 대신 인자한 미소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강쇠는 여전히 산꼭대기 오두막집에서 살면서 예전과 다름없는 소박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요술 방망이가 있으니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짓고 하인을 부리며 살 수도 있었지만 그는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얻는 재물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이면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 탁감을 구하고 텃밭을 일구어 채소를 가꾸는 일상을 사랑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의 여유가 생겨 산에서 만나는 다람쥐나 토끼 같은 작은 생명들에게도 말을 건네며 친구처럼 지내곤 했습니다. 방망이는 깊은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두었는데 강쇠는 혹시나 자신이 나태해질까 경계하여 정말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방망이를 꺼내지 않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강쇠가 방망이를 아예 쓰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니 바로 마을에 큰일이 있거나 이웃들이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어느 해 극심한 가뭄이 들어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마을 우물마저 말라갈 때 강쇠는 조용히 방망이를 꺼내어 마을 공동 우물가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그가 방망이를 우물 안쪽을 향해 두드리며 맑은 물이 솟아라 콸콸 솟아라 하고 속삭이자 말라 비틀어졌던 우물 바닥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힘차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날이 밝고 물을 기르러 온 아낙네들은 찰랑거리는 우물을 보고 기쁨의 함성을 질렀고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강쇠의 남모르는 배려임을 짐작하고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강쇠의 방망이는 개인의 욕심이 아닌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쓰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쇠와 최부자는 나이와 신분을 뛰어넘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면 최부자가 좋은 술 한 병을 들고 끙끙거리며 산길을 올라와 강쇠의 집 산마루에 걸터 앉았고 강쇠는 방망이로 간단한 술상을 봐내어 그를 맞이했습니다.
허허, 강쇠 자네 덕분에 내가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네. 예전에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맛이 더 좋아. 최 부자가 껄껄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면 강쇠는 어르신이 마음을 바꾸신 덕분이지요. 상구님도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라고 답하며 마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산 아래로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강쇠의 집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안식처가 되었고 아이들은 강쇠 아저씨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듣기 위해 쪼르르 산을 올라오곤 했습니다. 강쇠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자신이 만난 백호 이야기며 산속 신비한 약초 이야기들을 실감나게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저씨, 그 방망이 한 번만 보여주세요 라고 조르면 강쇠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이 방망이는 잠을 자고 있단다. 욕심쟁이가 깨우면 무서운 돌멩이를 뱉어내지만 착한 마음으로 살면 굳이 깨우지 않아도 복이 들어오는 법이야 라고 타이르며 아이들에게 올바른 심성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강쇠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도 커서 강쇠 아저씨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강쇠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소년처럼 맑고 투명했으며 허리는 꼿꼿하여 노인이 되어서도 산을 오르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냥을 그만두고 약초를 캐거나 아픈 짐승들을 돌보는 일에만 전념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산신령의 친구라고 부르며 존경해 마지 않았습니다. 강쇠가 산에 오를 때면 산새들이 그의 어깨에 앉아 지저귀고 노루가 도망가지 않고 그를 따라다니는 신기한 광경이 자주 목격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강쇠가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아 금생의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나누어 다음 생에는 신선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강쇠는 자신의 삶을 정리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장롱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방망이를 꺼내어 깨끗한 천으로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방망이는 여전히 은은한 빛을 머금고 있었지만 강쇠는 이제 이 물건을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맙다. 내 덕분에 참으로 따뜻하고 배부른 생을 살았다. 이제 너도 쉴 때가 되었구나. 강쇠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밤, 홀로 산을 올라 백호를 처음 만났던 그 바위 틈새에 방망이를 깊이 묻었습니다. 욕심 있는 자의 눈에 띄어 또다시 화를 부르는 일이 없도록 산의 품으로 영원히 돌려보낸 것입니다. 방망이가 사라졌어도 강쇠의 삶은 조금도 궁핍해지지 않았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쇠 어르신, 올해 수확한 핵곡식 좀 드셔보세요. 어르신, 날이 추운데 소못 한 벌 지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철마다 강쇠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다 주었고 강쇠는 방망이가 없어도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요술 방망이는 나무 몽둥이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랑과 정성이야말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복을 만들어내는 원천이었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고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어느 눈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밖에는 거센 바람이 불어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강쇠의 방 안은 아랫목이 절절 끓어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강쇠는 작은 소반 위에 따뜻한 숭늉 한 그릇과 구운 고구마 몇 개를 올려놓고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직접 농사지은 고구마의 달콤한 맛과 구수한 숭늉의 향기는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훌륭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지난날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고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강쇠는 밖으로 나와 갯마루에 섰습니다.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려 마당을 하얗게 덮고 있었고 멀리 보이는 마을의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자 머리가 맑아지며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눈 덮인 산등성이에서 어흥 하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예전처럼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가 아니라 마치 오랜 친구에게 보내는 안부 인사처럼 부드럽고 나직한 소리였습니다. 강쇠는 그 소리를 듣고 산 쪽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여 답례를 보냈습니다.
상구님도 평안하시군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강쇠는 두툼한 목화솜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 잠이 솔솔 쏟아졌고 걱정 근심 하나 없는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마을 사람들의 평안과 내일의 안녕을 빌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쌓이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고 가끔씩 처마 끝 고드름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똑똑하며 정겨운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 강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호랑이가 물어다준 요술 방망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강쇠가 남긴 나눔의 정신과 착한 마음은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와 그 산골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밤이면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무릎에 눕히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묻곤 한답니다. 내 마음속에도 그런 방망이 하나 품고 있느냐 하고 말이지요.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이 온다는 믿음,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된다는 진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보물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강쇠 할아버지가 따뜻한 아랫목에서 단잠에 드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무거운 하루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쉴 시간입니다. 밖은 춥고 어둡지만 이 이불 속은 따뜻하고 안전합니다. 꿈속에서는 하얀 눈밭을 뛰어노는 호랑이도 만나고 맛있는 밥상이 차려지는 신기한 방망이도 한번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자리에 따뜻한 복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며 이야기꾼은 여기서 물러갑니다.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십시오.